네, 연휴 첫 출근길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며 북극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해안의 눈은 낮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지만 밤부터 중부지방에 또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어제보다 더 추워진다고요? 네, 오늘 아침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월동 장비를 모두 다 착용했는데도 옷깃을 파고드는 칼바람을 막을 길이 없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6.9도로 하루 만에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했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2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손끝이 시리고 아릴 정도로 너무 추우니까요.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 곳곳에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6.9도, 대관령은 영하 24.8도까지 곤두박질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1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4도에서 7도가량이 높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대설 경보 속에 이미 3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린 상태인데요. 오늘 낮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전남 서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린 뒤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강원 산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추위는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곳곳으로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맑았던 동쪽 지방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어제 제주공항 항공편이 모두 결항해 3만여 명이 제주에 발이 묶였습니다. 여객선 운항이 재개된 만큼 공안 측은 임시 항공편을 투입해 만여 명을 수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파 속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어제 하루 멈췄던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오늘 새벽 타이페이와 김포, 청주 등에서 제주로 출발한 여객기는 잠시 뒤면 제주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 김포와 청주 등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소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제주 지역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대설주의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운항을 재개하긴 했지만 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공항으로 향하기 전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궂은 날씨로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관광객 등 3만여 명이 제주에 발이 묶였는데요. 제주지방항공청과 제주공항 측은 체류객 수송 계획을 마련해 임시 항공편 25편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체류객 1만여 명을 수송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항공사별로 이 대체 항공편을 투입해서 승객들을 실어나를 전망입니다. 또 결항 항공편 승객 수송을 위해서 김포공항이 야간 이착륙 허가 시간을 내일 새벽 1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인근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여객선 운항은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와 완도를 잇는 여객선을 제외한 모슬포 마라도 항로, 산이수동 마라도 항로, 제주 우수영 항로 등 3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6척의 운항이 모두 통제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진 가운데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전으로 인근 빌라와 가게 등 40여 세대에 밤 11시 20분까지 6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그제부터 이어진 추위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대전 유성구 구암동과 노은동, 경명동 일대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전으로 인근 아파트 1000여 세대와 주택가의 전기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40분 만에 일부 세대의 전기 공급을 재개했지만 일부 주택가에서는 밤늦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전은 지상 개폐기 불량으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선두를 겨루고 또 나경원 전 의원이 뒤를 쫓는 2강 1중 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국민의힘 지지층 784명에게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은 결과 김기현 의원이 25.4%, 안철수 의원 22.3%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6.9%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25.5%, 안철수 의원 17.1%, 나경원 전 의원이 15.6%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인천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24.6%, 김기현 의원이 24%로 나타났고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30 세대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40% 안팎의 지지를 받았고 김기현 의원은 17.4%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40대 이상 적합도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YTN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도입된 결선 투표를 가정해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가상 양자 대결도 조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등 누구와 상대해도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부터 3위까지인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을 상대로 가상 양자 대결을 펼쳐봤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결선에서 만날 경우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49.8%는 안철수 의원을, 39.4%는 김기현 의원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앞섰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입니다. 안철수 의원 52.9%, 나경원 전 의원 33.7%로 역시 오차 범위를 넘어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앞질렀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결선에서 맞붙을 경우엔 김 의원이 오차 범위를 넘어 우세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46.3%, 나경원 전 의원 35.1%로 나타났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내년 4월 총선 승리에 누가 도움이 될지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물었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경합을 벌였고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전국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은 재판에 넘겨지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 63.8%는 이 대표가 기소되면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27.9%였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0.7%로 사퇴해야 한다는 33.4%보다 많았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위례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53%가 이 대표 개인의 비리 수사, 또 33.8%는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69.8%가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의 당대표로서 직무 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잘한다는 응답이 35.5%, 잘 못한다는 응답이 51.8%로 집계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긍정의 응답이 38.9%, 잘 못한다는 부정 응답이 54.2%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6%, 더불어민주당 31.3%로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에 앞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38.9%, 잘못하고 있다가 54.2%로 집계됐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3.8%,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2%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도 대부분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60대 이상에서만 잘한다는 대답이 2배 이상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윤 대통령이 잘못한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6%, 더불어민주당 31.3%, 정의당 4.5%였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24.4%를 차지했습니다.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로 거론되는 수도권을 보면 서울에선 국민의힘 39.7%, 더불어민주당 32.6%, 경기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34.2%, 민주당 33.4%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선 국민의힘 26.5%, 민주당 33.5%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2,002명을 상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19%포인트고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재작년 취임 직후 재정을 낭비하지 않겠다며 공관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3월 한남동 공관에 입주합니다.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에 수십억 원이 투입된 데다 지난해 건물 균열로 인한 정밀 안전 진단을 이유로 기존 입주 기업을 모두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동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한남동 파트너스 하우스입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200여 미터 거리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부터 공관으로 씁니다. 2007년 서울시장 공관으로 짓기 시작했지만 2009년 완공 때는 오 시장이 금융위기를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시설로 용도를 양보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부터는 콘텐츠 기업 사무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급 호텔 수준의 객실과 회의장 등 신축 당시 건축비만 68억 원이 들었습니다. 2017년 리모델링 비용 7억 5천만 원까지 더하면 75억 원 넘게 투입된 건물입니다. 지난해까지 19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가 7월 무렵에 계약 기간이 남은 기업들까지 모두 나갔습니다. 지하 59m 지점에서 GTX-A 노선 발파 공사로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밀 안전진단까지 받은 결과 간단한 보수 정비만 하면 되는 B등급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공간으로 용도를 바꾸겠다며 입주 기업을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도 위험을 이유로 무리한 전환 사용을 추진했고 입주 기업 퇴거 계약서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일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어서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적이 도가하고 서울시 목적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비워줄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부당한 계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했던 리모델링엔 계약상 9억 7천만 원이 듭니다. 서울시는 당시엔 공간 사용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사무공간을 침실과 주방, 거실 등 객실로 바꾸는 공사였던 데라 결과적으로 객실 3층 전체는 오 시장이 쓰게 됐습니다. 올해 갑자기 공간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는 별도의 공간 설계와 공사 비용이 추가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 콘텐츠 기업 사무공간을 만들 때 쓴 리모델링 공사비 7억 5천만 원도 불과 5년 만에 매몰 비용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함에 따라서 2017년도에 이미 집행한 리모델링 비용 7억 5천만 원이 매몰되는 문제가 있고 전문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전환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낭비 없는 시장 운영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 공관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지만 시장 공관에 투입되는 비용을 보면 1년여 전 다짐이 무색해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북한의 열병식 예행 연습 현장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으로 보이는 물체가 포착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38노스는 21일 촬영한 상업 위성 사진을 바탕으로 평양 시내 김일성 광장과 인근 미림 비행장에서 대규모 인원과 차량, 부대 시설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길이 약 27m, 폭 6m 크기의 미장막에 가려진 물체가 식별됐는데 RFA는 이 물체가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또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다음 달 16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거듭 우려를 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4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에 우려한다며 이는 영내 안보 저해 행위이며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폼페이오가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 썼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런 맥락에서 남한의 미국 미사일과 지상군 전력을 강화해도 북한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회고록은 폼페이오가 CIA 국장이었던 2018년 3월 평양에서의 김정은과 비밀 회동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당시 폼페이오가 염두에 둔 협상 포인트는 3가지. 핵무기를 포기해도 이라크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와 달리 김정은은 안전할 거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과 북한 군부와 엘리트가 권력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할 거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으로부터 신변 안전 확보인데 폼페이오 자신도 처음엔 과소평가했던 면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폼페이오 책을 보면 중국은 늘 우리에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기뻐할 거라고 말한다고 전하자 김정은은 신나서 웃고 탁자를 두드리며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며 중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바라는 건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길 원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는 그러면서 미국 미사일과 지상군을 남한에 추가 배치해도 북한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비핵화라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당시엔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은 막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their conventional forces are more aggressive. I don't believe for a second that would have happened if we were still on watch. 폼페이오는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을 떠올리며 김정은과 미국 측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이 밖에도 김정은이 로켓맨이라는 별명은 괜찮지만 작다는 표현은 괜찮지 않다고 트럼프에게 말했고 김정은이 45분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갈 정도로 애연가라는 내용 등도 적었습니다. 한때 트럼프의 예스맨으로 불렸지만 정권 말기 거리가 멀어진 폼페이오 전 장관은 조만간 트럼프에 맞서 공화당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새해부터 미국 서부 지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워싱턴주의 한 편의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경찰은 현재 시각 24일 새벽 3시 반쯤 워싱턴주 야키마의 편의점에서 21살 저리드 해덕이 총기를 난사한 뒤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고 현장에서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서부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 21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댄스 교습소에서 아시아계 72살 노인이 무차별 총격을 벌여 최소 11명이 숨졌습니다.
네,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정말 추워도 너무 추운 그런 날씨였는데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신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6도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전국 곳곳에서 계량기 동파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또 제주발 항공편은 무더기 결항됐고요. 대체 휴일이었지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는 대신 집에서 대부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식을 하는 대신에 배달 음식을 택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배달 라이더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날씨에는 장갑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일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다면서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지 않아도 좀 추운 날씨였는데 집과 또 가족을 잃어서 더 추운 명절 보낸 분들이 있다고요? 네, 지난 20일에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 주민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연휴를 보냈다고 합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임시 거주 공간으로 마련된 인근 호텔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몇 번이고 전소된 집 근처를 다시 찾아가서 둘러봤다고 합니다. 한 주민은 설에 아이들 세뱃돈을 주려고 현금을 뽑아두었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다 타서 없어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설에 합동 차례를 지냈는데요.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네, 따뜻한 마음을 보태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MZ세대가 설 보릿고개를 겪었다. 자, 안 그래도 날이 추웠는데 명절을 더 춥게 좀 보낸 것 같아요. MZ세대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한때 MZ세대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조금 비싸도 높은 만족도를 위해서 이른바 플렉스를 하고 SNS에 이를 공유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플렉스라는 용어를 잘 듣거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물가의 또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삶의 풍경이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 아르바이트 플랫폼이 조사한 설문 결과를 보니까 설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고 하고요. 아르바이트비는 생활비에 보태겠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회사나 지인에게서 받은 명절 선물 세트는 중고 거래 앱을 통해서 팔아서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메우려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요즘 이 어려운 시기가 아마 자영업자들에게도 힘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대 앞에 있는 명물 분식집이 또 문을 닫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1997년부터 이어져 온 분식집이라고 하는데 오는 5월까지만 영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분식집은 재학생들뿐 아니라 졸업생 또 관광객들도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위기를 한 차례 맞았는데 당시에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학생들이 찾아와서 만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료비가 50% 가까이 올라버려서 더 이상은 버틸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학생들 주머니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26년 동안 한 자리를 버텨온 이 분식집 사장은 그나마 학생들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자는 마음으로 5월 말까지는 운영을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물론 뭐 현실의 문제이긴 하지만 많은 이들의 추억의 공간이 사라지는 건 언제나 좀 슬픈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 소식이네요. 30일에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가 되는데 격리 의무, 7일 격리 의무도 좀 완화될 예정이라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7일 회의를 갖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할지 결정할 전망인데요. 우리 방역당국도 현재 이 결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현재 확진자에게 부여되는 7일간의 격리 의무도 해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검토는 주요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1, 2회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요. 일본도 현재 2등급인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똑같은 5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감염병 전문가들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또 코로나19까지 감염병이 5, 6년 주기로 발생해왔다면서 코로나19의 뒤를 이을 또 다른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이제 한숨 돌린 것 같은데 또 다른 감염병 얘기가 또 나오고 하니까 마음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일면인데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9명이 탈북을 한 소식인가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 보내서 외화를 벌어들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 남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러시아로 파견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현재 남은 이들은 대부분 생활고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우크라이나 전으로 폐허가 된 돈바스 지역의 재건 사업에 동원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 중 일부가 탈북을 결심했고 이 중 9명이 현재 한국으로 입국해서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 수는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해외 파견 노동자 출신 탈북민 비중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번 사례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북한 동포들에게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사진이 크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좀 날렵하게 생긴 비행기 사진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또 작은 사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큰 사진에 실린 건 현재 나사가 개발 중인 초음속 비행기의 모습이고요. 네. 오른쪽 아래에 작게 실린 건 20년 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한계를 지녔던 과거와는 달리 발전한 기술로 인해서 초음속 여객기의 부활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고 있는 건데요. 나사는 현재 마하 1.4의 속도를 목표로 올해 시험 비행을 할 개체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초음속 여객기는 좌석당 화석 연료 소모량이 제트 여객기에 비해서 최대 9배 많을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속 여객기의 혜택이 주로 부유층에게 돌아갈 거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아래 보니까 탄소 제로 전기 여객선에 대한 기사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호주의 한 업체에서 건조해서 2025년 인도하기로 한 세계 최대 전기 여객선인데요. 길이가 130m, 폭이 32m에 이른다고 합니다. 승객 2,100여 명, 그리고 차량 220여 대를 실을 수 있는 규모인데요. 현재 정확한 성능까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화석 연료 대신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속도는 조금 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운항 중에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해상 운송 분야에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 기사 제목에 보면 지구에는 미안한 일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구에 조금 덜 미안한 방향으로 개발되면 금상첨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생을 분석하는 YTN 연속 기획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인구학자와 교수, 연구자들을 만나 방법을 물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애초에 저출생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방식을 조언했는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YTN이 만난 전문가들은 모두 저출생을 출산의 영역에 국한해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살기 좋은 사회, 그래서 저절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게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인구 정책의 가장 한계는 국정 기조로 다가와야 할 문제를 자꾸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저출산을 어렵게 하는 일가정 양육 문제라든가 근로시간의 문제,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체감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굉장히 많다고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와 사회, 그리고 가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저출생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청년과 중장년층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과 소득,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이 결혼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정말로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같이 이것을 분담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사회 문화적으로는 정책의 초점을 오롯이 여성의 권익과 행복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저출산 정책은 여성을 가족 유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짙어서 여성의 참여보다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 인구 정책은 여성을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 주체로 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또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낳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선택지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은 마지막으로 이른바 정상가족의 신화가 깨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동거와 육아 동맹체 같은 다양한 가족 구조를 받아들이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 역시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거라던가 동반자혼, 그리고 그룹홈이라던가 또 한부모 같은 형태도 모두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 개인의 이제 삶의 방식과 선택들을 다양한 삶의 선택들을 온전히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인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얽히고 설킨 저출생의 실타리는 결국 국민 개개인의 삶이 행복해져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경제와 문화, 젠더와 계층 등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불평등이 해결될 때 대한민국에서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마련된 제도로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수급자까지 포함하면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오늘 지금 최강 한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추운 날씨인데 이때 뭐 난방기를 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봤는데 뭐 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까지 나왔다. 헉소리가 절로 난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앞으로 지금 가스 요금이 더 오를 전망인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지금 도시가스 요금에 이제 LNG를 많이 쓰니까요. 예. LNG 가격이 작년까지 좀 많이 올랐었고 최근에 좀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도시가스 요금의 반영이 충분히 안 됐다는 거죠. 이거에 이제 가스공사가 상당히 일반 기업으로 치면 이제 적자분인데 사실 미수금이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을 충당을 하려면 작년에 한번 인상을 했죠. 예. 여러 번 인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인상폭이 올해보다 더 늘어야만 그거를 이제 적자분을 해소할 수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전제는 우리가 이제 혹시 좀 가스 요금이 LNG 수입 가격이 떨어진다면 예. 그 인상폭이 좀 줄 수 있지만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는 작년보다는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난방비뿐 아니라 교통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잖아요. 뭐 다음 달에 택시 요금도 오르고 뭐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도 이제 오를 예정이고요.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공공요금발 물가 충격이 좀 우려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그 전기 수도가스가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한 3~4%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통 서비스 같은 이런 공공 서비스가 거의 한 12%, 13%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전기 수도가스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공공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한 1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하반기 3%대 중반 또는 이런 목표치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이런 압력은 줄겠지만 지금 수준이라면 이런 공공 서비스까지 넘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올해도 물가 불안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게 정부가 이제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물가 안정을 위한 그런 정책들과는 조금 반대되는 결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뭐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반대죠. 예, 완전히 뭐 공공서비스 요금을 인상을 하면 당연히 비중도 결코 낮지가 않고 그러면 당연히 물가 안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예. 근데 이제 공공 서비스라는 어떻게 보면 제품이죠. 서비스지만 그걸 생산하는 기업들도 우리가 공기업이긴 하지만 기업입니다. 예. 그 기업들이 인상을 안 할 경우는 적자를 내게 되고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또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혹자가 말하기는 이제 세금이라고 합니다. 뭐 일어나지 말아야 될 물가 상승이 생겨서 결국은 국민들이 그걸 세금으로 또 메꾸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후 관계는 있지만 우리가 공기업도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적자폭이 최근에 공기업들의 적자폭이 그렇게 결코 작지가 않거든요. 네. 잘못하면 뭐 유동성 위기로 기업이 채무불이행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공공 서비스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연초에 이제 8%대를 좀 돌파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1월에 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랐었는데 반대로 대출금리는 떨어졌거든요. 이 추세가 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정책금리인 우리나라로 치면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다가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언젠가는 또 금리 인하 시점이 오겠죠. 요 올라가는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시점에서 시중금리는 먼저 떨어지는 경향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제 정책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올라가도 뭐 예를 들어 뭐 0.25 정도 더 올리고 끝이겠거나 이런 시장의 확신이 들면 시중금리 뭐 예를 들어 뭐 은행의 예금금리나 대출금리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번에 0.25를 올렸고 또 2월 초에 FMC가 있긴 하지만은 미국도 한 0.25 정도 더 올리고 그럼 우리가 뭐 최대 0.25를 더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지만 거의 상단까지 왔다는 시장의 시각이 확고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예대 마진이라 그러죠. 정부는 물론 금융 감독기관, 뭐 금융 당국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은행의 어떤 수익이 너무 크다. 네. 예대 마진으로 인한. 그리고 은행의 실적이 상당히 작년에 좀 좋았던 걸로. 뭐 그러면은 이거는 뭐 꼭 그 정치나 뭐 정부 쪽에서의 압력이 아니고 여론이 상당히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 가게 다 힘든데 은행 니들만 네. 좋은 거냐, 성과급 잔치 하는 거냐 이런 게 금융권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는 특히 대출금리 쪽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습니다. 6% 가까이 그 하락을 했는데 네. 14년 만에 하락한 지금 예, 수치죠? 맞습니다. 이게 네. 처음 제도가 시작된 게 아마 2009년 정도인데 예. 공시지가를 이제 하락시킨 건 처음인 것 같고요. 네. 네. 그게 아마 작년에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그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예. 매매 비율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실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좀 높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마 그리고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밝혔던 거의 2020년 수준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좀 조정을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런 공시지가 하락 추세는 올해는 뭐 이미 올해 25일 날 이제 발표를 하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조정 기간을 거쳐서 뭐 한 열흘이나 20일 후에 뭐 발표를 또 조정을 합니다만 공시지가는 좀 상당히 떨어져서 그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세금은 좀 많이 감소할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뉴욕 증시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좀 종목별로 엇갈리면서 좀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죠. 예, 뭐 다우존스는 올라갔는데 S&P 500하고 나스닥은 좀 떨어지는데 뭐 오르고 내리는 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네. 미국도 보면 3M이라든가 뭐 이런 또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라든가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좀 혼조세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조 PMI, 그러니까 구매자 관리 지수죠. 그리고 비제조 PMI가 모두 전달 대비 올랐는데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제 증시는 호조를 보여야 되는데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가 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미국 정책금리가 거의 끝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FOMC도 좀 비둘기파가 좀 이제 장악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미국 경제 연착륙 이런 가능성 때문에 올랐는데 어제 증시는 그 오른 거에 대한 좀 조정이라고 할까요? 좀 쉬어가는 그리고 실제로 PMI가 전달보다 올랐지만 기준치는 전부 50입니다. 근데 50 밑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별로 실적이 좀 다르고 그런 부분이 아마 미국 증시에 어제 증시에 좀 영향을 미쳤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FOMC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많은 눈에 또 한파와 강풍까지 겹쳤습니다. 농민들은 연휴도 잊은 채 농작물 피해를 막느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강한 바람에 어선 여러 척이 떠내려가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나현우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몰아친 눈보라에 도심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도로를 나선 차들은 혹시나 미끄러지지 않을까 속도를 줄이며 조심조심 운행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 기상이 악화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지금 해남에서 광주 오는 길인데 평소보다 더 막히고 도로 상황도 좀 안 좋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좀 버스가 돌아와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좋은 것보다는 불편한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쉴 새 없이 내린 눈에 하우스 농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눈이 무겁게 쌓여 시설이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한파에 작물이 얼어 죽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특히 한파가 더 심해질 거라는 예보에 명절 휴일도 반납한 채 서둘러 다 익은 방울토마토를 땁니다.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또 하우스가 작아가지고 보수복구를 못 하잖아요. 이제 나이들이 먹어놓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대책이 안 쓰는 거고요. 제설차도 쌓인 눈을 옆으로 밀어내고 제설제를 뿌려가며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일부 상강과 농어촌 도로는 쌓인 눈에 길이 얼어붙어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이곳 무등산과 월출산, 내장산을 비롯한 호남 지역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이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 호남과 제주뿐만 아니라 경북 울릉도에도 많은 눈이 내려 수십 센티미터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면 국내선 임시편 25편을 추가로 투입해 승객들을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편을 포함해 오늘 하루 제주공항에서 출발 256편과 도착 258편 등 모두 514편이 운항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등은 또 결항편 승객을 수송하기 위해 오늘 김포공항 야간 이착륙 허가 시간을 내일 새벽 1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제주공항 기상이 호전돼 항공기 운항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오늘 운항 계획이던 여객선 가운데 18개 항로 24척이 기상 악화로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는 백령도를 오가는 1개 항로가 통제됐고 포항에서 울릉도를 잇는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운항 예정이었던 4개 항로 가운데 제주와 완도를 잇는 항로를 제외한 3개 항로가 통제됐고 여수와 섬을 잇는 8개 항로 중에는 7개 항로가 통제됐습니다. 이와 함께 목포에서도 기상 악화로 운항하지 못하는 배편이 늘고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여객선 이용객은 선착장에 나오기 전 선사의 운항 여부를 먼저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나 전 의원 측은 어제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1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나 전 의원의 입장 발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은 저녁 귀갓길에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심은 섰고 내일 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간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해온 나 전 의원은 설 연휴 기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 정치권 원로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출석을 앞두고 대장동 수사팀은 연휴도 반납한 채 조사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조사해야 할 사업 과정이 10년치에 달하는 만큼 검찰은 방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제를 다듬고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휴 내내 공개 일정 없이 조사 준비에 집중하는 동안 검찰 수사팀도 매일같이 출근해 질문지를 다듬고 막바지 점검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 사업이 10년가량 이어진 만큼 이 대표에게 확인할 내용의 범위와 분량이 방대하다는 게 검찰 관계자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자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눈감아줬고 결국 공공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선 민간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배경과 애초 계획과 달리 분리개발 방식이 결정된 경위 등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이던 1공단 공원화 비용 조달을 위해 민간업자와 손을 잡게 된 것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이들에게 성남시나 공사의 내부 기밀이 흘러 들어간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질문지엔 민간업자가 사업 방식 결정이나 개발 호재였던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 지침 주요 사항 등을 사전에 알게 된 경위에 대한 내용도 담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개발 이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규명 대상입니다. 연휴 직전 공개된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김만배 씨 몫의 절반을 넘겨받기로 한 계획을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는데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사업 전반을 캐물은 뒤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7월 대장동 비리 의혹 재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이 대표 측근까지 연이어 구속 기소하며 사실상 이 대표를 부르기 위한 포석을 차근차근 깔아왔습니다. 검찰은 연루된 의혹이 많은 데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조사가 이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쪼개기 수사를 통한 망신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가 앞선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 때처럼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내고 사실상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여러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첫날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주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로 순방을 다녀온 윤 대통령은 300억 달러 투자 유치와 48개 양해각서 체결 등의 경제 외교 성과가 가시적인 민생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주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구룡마을 화재에 대한 관계부처의 조치 등도 추가로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위촉장도 수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새해 들어 연일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엄정 등 여기에 민주노총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노정 간 대립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노동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 이후 노조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꺼낸 카드는 노조의 투명성 강화 조치입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노조를 조폭에 비유하며 양대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장비 사용 강요, 또 금품 강요, 공사 방해가 이루어졌던 이러한 현장들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모두 다 신고를 받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벌할 것은 법에 의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파업 당시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고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자 노동계는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즈음해 힘찬 투쟁 총궐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 때리기로 정권 지지율 상승과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을 위해선 노동계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이지만 노정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접점을 찾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거리두기 없는 첫 설 연휴, 지난해보다 112 신고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치안 수요는 늘었지만 교통사고는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나흘 동안 접수된 112 신고 수가 지난해 대비 하루 평균 19.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경우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각각 13.1%와 9.8% 늘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교통량이 늘면서 교통사고 우려도 컸지만 실제로는 지난해보다 56.7% 줄었고 사망자도 31.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충남 서천군 화금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시간 만에 꺼졌지만 집 안에 있던 78살 남성 A씨가 숨지고 내부 140여 제곱미터를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의 세탁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상가 2층과 3층에 있던 주민 5명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유럽연합 등 서방이 이른바 히잡 시위에 대한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란도 서방의 추가 제재, 보복 제재를 예고해 서방과 이란 간의 관계가 강대강의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체포돼 경찰서에서 의문사한 20대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촉발한 반정부 시위가 넉 달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시위 참가자 가운데 500여 명이 숨졌고 18,0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또 시위자 중 40여 명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특히 사형 집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시위를 가혹하게 진압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 등 19개 기관 등에 대해 EU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Wir erleben in Iran nach wie vor ein brutales Vorgehen des Regimes gegen die eigene Bevölkerung. Das iranische Regime, die Revolutionsgarden terrorisieren ihre eigene Bevölkerung Tag für Tag. 영국과 미국도 이란 기관과 고위직 인사 등에 대해 EU와 같은 명목의 비슷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핵무기 개발 등의 이유로 경제 분야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Today we are united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need to confront Iran's leadership for its human rights abuses. 이란은 EU 등 서방의 제재에 발끈했습니다. EU 등이 자국 인권을 침해하고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해 맞대응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بر مبنای منشور ملل متحد و همچنین بر مبنای حقوق بین الملل تحریم این نهاد حاکمیتی نقض صریح منشور هست. 미국과 영국에 이어 EU까지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서방과 이란 간의 관계는 그야말로 강대강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이후 최초로 5개 주지사 등 고위직을 대거 물갈이했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사임하거나 해임된 관료 중에는 키이우, 수미,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5개 주지사가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차관과 검찰부총장, 대통령실 차장, 지역개발 담당 차관 2명 등 5명이 교체됐습니다. 인사 대상 중 일부는 부패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의 군납식비를 과대 지급 보도 이후 검찰부총장은 스페인에서 휴가를 보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교체됐습니다. 연휴 뒤 첫 출근길인 오늘 올겨울 최강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바깥에 조금만 서 있어도 온몸이 덜덜 떨리고 추워도 너무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7도로 하루 만에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했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 25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정도 기온이면 정말 냉동고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추운 날씨니까요. 오늘 나오실 때는 모자나 목도리, 장갑 등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 곳곳에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7도, 대관령은 영하 24.5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1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이 높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대설 경보 속에 이미 3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 오늘 낮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전남 서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린 뒤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추위는 조금씩 누그러지겠지만 곳곳으로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맑았던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